안녕하세요. 예비고3 국어단과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작품은 여러분들이 한 번쯤 봤던 작가인데, 가사가 나오면 항상 단골 메뉴처럼 등장하시는 분이 계시죠. 정철. 작년 같은 경우에 정철 작품을 관동별곡이라고 하는 것을 좀 많이 대표적으로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관동별곡 공부하면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도 받고 굉장히 어렵게 공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동별곡이라고 하는 것을 바탕으로 정철의 가사를 생각하면 접근하기도 어렵고 좀 짜증이 많이 나는 건 맞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문학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작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정철과 관련된 작품들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철의 작품 중 성산별곡이라는 작품을 배울 텐데, 일단 이 성산이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면요, 성산이라는 곳은 전라도에 창평이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전라도 창평에 있는 산 중에 하나가 성산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벌써부터 자연 친화적인 색깔이 묻어나오기 시작하죠. 이 성산별곡을 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냐면, 이 작품과 관련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포인트가 하나가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가장 먼저 정극인이라고 하는 작가의 상춘곡을 배웠어. 자연 친화에 있어서 굉장히 획기적인 작품이라고도 했고, 양반이 최초로 지은 가사라고 했죠. 이러한 상춘곡이 오늘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면왕정가라고 하는 작품으로 영향을 주고요. 이러한 면왕정가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게 지금 우리가 보게 될 성산별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춘곡에서 면왕정가로, 면왕정가에서 성산별곡으로 이어지는 이 루트가 자연 속에서 논의는 한가로운 정서라고 해서 강호 한정가라고 설명을 할 거야. 그래서 문학의 역사적인 관계를 알고 있으면 가사라고 하는 관례뿐만 아니라 시조라고 하는 관례가 나왔을 때도 지난주 모의고사 해설에서 봤던 것처럼 적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늘 그랬던 것처럼 뒤에 나와 있는 개관을 먼저 보고 진행을 할게요. 아까 여러분들께 제가 지난주에 배부한 자료에는 마지막 페이지가 조금 누락되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별도의 이미지로 올려드렸으니까, 이 부분 수업을 보실 때는 그 별도의 이미지를 출력하시거나, 아이패드가 있으신 분들은 화면에 띄워놓고, 또는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별도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작품의 주제를 먼저 보실게요. 이 작품의 주제는 성산별곡이기 때문에 성산이라고 하는 산 속에서 느낀 사계절의 경치와 풍류래요. 그럼 마찬가지야. 또 사계절이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가 바로 전에 배웠던 면왕정가와의 공통점이 되겠죠. 면왕정가도 사계절이 나왔고 사계절의 아름다움이 나왔으니까. 그리고 여긴 좀 빠져 있는데 플러스 성산에 작가 정철이 아는 지인 중에 한 명이 시경정이라고 하는 누각을 짓고 생활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시경정 주인의 풍류 또는 삶을 예찬한다라고 해도 맞아요. 여기서 시경정 주인의 풍류와 삶을 예찬한다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은 결국 자연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자연 친화적인 삶에 대해서 예찬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1번, 이 작품은 일반적인 가사 작품에서도 그렇듯 고사의 활용이 두드러지고요. 2번, 계절적 이미지를 활용해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연의 변화를 묘사한대요. 그럼 이거를 다른 말로 바꿔보시면
사계절에 따른 그곳의 경치를 제시하고 있다, 묘사하고 있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이어서 보겠습니다. 3번. 비유법도 나오고 과장법도 나오고 서리법도 나오는 등 다양한 수사적 표현이 사용된다는데, 수사적 표현이라고 하는 말은 간단하게 뭐라고도 나오냐면 수사법이라고도 나와 얘들아. 근데 수사법은 같은 말로 표현 방법이라고 해석하면 돼.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법으로 끝나는 것들을 표현 방법이라고 설명을 하죠. 크게 특이사항 없을 거고, 이러한 성산별곡의 갈래 정리 도와드리면 정서가 드러나기 때문에 서정가사, 양반이 지었으니까 양반가사, 조선 전기는 시조 종장의 영향을 받아서 마지막 행이 규칙적으로 끝난다라고 했으니까 뭐 제가 말하지 않아도 정격가사라고 하는 부분까지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산이라고 하는 자연 속에서의 삶을 노래하고 있으니 전원적이다, 그리고 풍류적이다 라고도 설명할 수가 있겠죠. 해제 보겠습니다. 성산별곡의 성산은 송강 정철이 당쟁의 여파로 낙향하여 고향인 전남 창평에도 살게 되었을 때 머물렀던 창평에 있는 산이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정철은 성산에서 김성원과 함께, 여기서 말하는 이 김성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시경정 주인이에요. 시경정 주인인 김성원과 함께 학문을 수행한 적이 있으며 김성원에 대한 존경과 그리고 사모의 마음을 담아서 성산별곡으로 표현하였다라고 나와 있는 게 성산별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본문 들어가서 볼게요. 어렵지 않고요. 또 자연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서 가볍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갑니다. 어떤 지나는 손이 성산에 머물면서 라고 나와 있는데, 얘들아, 여기 나와 있는 손이라고 하는 걸 현대어로 풀이하면 나그네라고 할 수 있대요. 여기 손의 역할과 기능이 좀 중요해. 여기서 손은요, 화자, 자기, 자신을 일컫는 말이 되고, 작가 입장에서 본다면 결국 이 손이라고 하는 건 정철이 돼요. 즉 내가 성산에 머물면서 라고 해석해도 되겠죠. 방금 봤던 것처럼 낙향에서 창평에 있을 때 썼던 작품이라고 하니까 정철이 성산에 머물 때 라고 해석해도 내용을 이해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이어서 볼게요. 서하당 시경정 주인아 라고 나오죠. 일단 서하당 시경정이라고 하는 공간은 정철의 스승이자 장인에게 지어준 정자 중에 하나가 시경정이에요. 그래서 시경정과 관련된 배경 지식도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주인아, 거기 아래 주인 나오죠. 김성원, 우리 아까 방금 보고 들어왔던 인물, 여기 주인은 김성원. 내 말 듣소 라고 나와 있는 부분, 이 두 행 묶어보시면 묻고 답하는 문답법도 나오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 정철이라고 하는 화자가 성산 시경정에 가서 무언가를 물어보려고 하나 봐요. 같이 볼게요. 인생 세간에 한평생 살아가는 세상에 좋은 일 학원만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조선시대, 즉 중세시대에 오늘날 쓰는 이 하라고 하는 글자는 많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빈출되는 어휘니까 알고 계세요. 어찌한 강산을, 즉 당신은 어찌하여 강산, 즉 자연을 갈수록 좋게 여겨 라고 나와 있으니까 김성원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강산이라고 하는 건 긍정적인 의미가 될 거고, 위에 나왔던 인생 세간이라고 하는 건 김성원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닥 별로 좋지 않은 거니까 부정적이라고 나눌게요. 부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갈수록 좋게 여겨서 정막 산중에 들고 안이 나시는 곳, 고요하고 쓸쓸한 산속에 들어가서 안이 나오시는가? 까지 끊어보실까요? 여기까지 보시면 결국
손이라고 하는 나그네, 같은 말 화자, 자기 자신이라고 했죠. 손이 식영정 주인인 김성원에게 성산에서의 생활 이유를 묻고 있는 부분이 되겠죠. 됐죠? 조금씩 내용 끊어가면서 볼게요. 그래야 이해하기 좋으니까. 송근, 소나무 뿌리를 이라고 나와 있는데 얘들아, 이 앞에 크게 네모 한번 쳐볼, 가로 한번 열어볼게. 어디까지냐면 어떠한 곳까지. 가로 먼저 구분해주고 내려갈게요. 가자. 송근, 소나무 뿌리를 다시 쓸고 죽상의 자리 보아 대나물로 만든 평상의 자리를 만들어 적은덧 올라앉아 잠깐 올라앉아서 어떤 거 다시 보니, 즉 손이라고 하는 정철 화자 자기 자신이 소나무 뿌리 쓸고 평상에 앉아서 잠깐 올라서 식영정 주변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 되겠죠. 식영정 주변을 보니 천변에 떠 있는 구름, 하늘가에 떠 있는 구름이 서석을 집을 삼아. 여기 나와 있는 서석이라고 하는 건 석영정 근처에 있는 돌이라고 보시면 돼요. 돌을 집으로 삼아 나는 듯 드는 양이, 즉 들락날락하는 모양이 식영정 주인과 같지 아니한가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결국 여기서는 하늘가에 떠 있는 구름과 식영정 주인을 같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 되겠지. 여기서 말하는 모양이라고 하는 건 구름이 가지고 있는 모양이 될 거고, 구름이 가지고 있는 모양이 식영정 주인과 같지 않은가 라고 말하고 있으니 이 부분은 식영정에서 생활하는 주인의 모습을 하늘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될 거고, 조선시대라고 했을 때 하늘이라고 하는 공간은 굉장히 높은 공간이지, 임금을 하늘에 비유하는 것처럼. 결국 식영정에서 생활하는 주인의 모습을 하늘에 빗대어 표현했기 때문에 식영정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인을 칭송하고 예찬하고 있다라고도 설명할 수 있겠죠. 조선시대 때 하늘이라고 하는 건 임금처럼 높은 대상을 이야기했으니까 그러한 하늘을 식영정 주인의 빗대어 표현하고 있는 부분을 통해서 화자는 주인을 예찬한다, 칭송한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다고요. 이어서 볼게요. 창계. 여기도 마찬가지 가로 좀 열어 놓을게요. 어디까지냐면 아름답구나까지요. 가겠습니다. 창계 흰 물결이, 즉 푸른 시냇물에 흰 물결이 정자 앞을 둘렀으니, 그럼 여기서의 주어가 창계 흰 물결입니다. 그럼 여기는 물결과 관련된 설명을 할 건가 봐. 천손웅금을 뉘라서 베어내요. 여기서 말하는 천손웅금이라고 하는 건 얘들아 뭐냐면 은하수거든요. 아래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럼 해석을 하고 다시 한번 해볼게. 푸른 시냇물의 흰 물결이 정자 앞을 둘러싸고 있으니 천손웅금을 누가 베어내요. 누가 잘라서 있는 듯 펼치는 듯하고, 이어 붙이는 것 또는 펼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있는 듯 펼치는 듯하고 대단하기도 대단하구나 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자주 봤던 표현 하나 나왔네. 헌사샤라고 말하는 건 어떠한 대상을 바라보고 감탄하거나 아름다움이 극에 달할 때 자주 나오는 고전작품의 표현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그럼 결국 여기서는 흰 물결이 주어인데 흰 물결을 은하수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럼 결국 시내가 흐르는 모습을 천손, 운금이라고 말하는 은하수에 비유하고 있는 부분이 될 거고, 여기를 가지고 또 뭐라고 할 수 있냐면 화자가 식영정 앞에 흐르는 시냇물을 묘사하고 감상하고 있다라고도 설명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비유적인 표현 중에 어떤 게 쓰였어? 라고 물어보면 연결어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은유법이 될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연결어라고 하는 건 직유, 은유, 의인, 화류 이런 것들이 연결어가 되겠죠. 그리고 어떤 선생님은 여기를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물결 또는 시냇물을 아름다운 비단, 은하수로 아름답게 표현한다라고 해서 미화법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대상을 아름답게 표현하는 것을 미화법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어서 볼게요. 눈 아래 해친 경이라고 나오는데 얘들아 지금부터 파란색으로 할까? 파란 색깔로 색칠하는 것들 있죠. 이렇게 눈 아래 해친 경. 지금부터 파란 색깔로 색칠하는 것들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시경정, 주변, 경치들이 되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성산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들만 파란색으로 형광펜을 칠할게요. 근데 이 작품 전체적으로 시경정 주변의 경치를 묘사하고 있는 건 맞지만 어떠한 특정 식구나 구절이 아름다운 성산의 모습을 부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분하자는 거야. 됐죠? 이어서 볼게요. 눈앞에 펼쳐진 경치가 철철이 절로나니 즉 계절마다 저절로 생겨나니 이건 결국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사계절의 자연 경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이 되겠죠. 사계절의 자연 경관 생겨나니 듣거니 보거니 일마다 성간이라. 그 아름다운 경치 때문에 내가 여기서 듣고 보는 일마다 신선세계라고 느끼고 있으니 성간이라고 하는 것도 시경정 주변의 경치 또는 아름다운 성산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죠. 아래 서사라고 나와 있는 부분 보시면 서사는 시경정 주인의 풍류와 시경정의 아름다운 경치가 나타나고 있는데 시경정의 아름다운 경치에는 묘사라고 하는 표현 방식을 바탕으로 서술되고 있을 거고 시경정 주인의 풍류라고 하는 부분은 앞에서 봤던 문답법 또는 얘를 대화체라고 설명해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대화체를 사용하면서 주인의 모습을 하늘 같은 말 구름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이게 시경정 주인의 풍류를 표현하고 있는 방식 중 하나가 되겠죠. 그 다음 내려가서 볼게요. 지금부터 또 다른 색깔로 갈까요? 지금부터 제가 어떤 색으로 할까? 무슨 색이 좋을까 얘들아? 노란색으로 갈게요. 노란색으로 표현하는 것들은 계절적 배경을 알려주는 것들을 체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렇게 체크하는 것들은 계절적 배경을 알려주는 것들을 노란 색깔로 칠할게요. 일단 매창 많이 봤던 거죠. 매창이라고 하는 건 매화입니다. 매화. 그래서 결국 이 매화라고 하는 게 나오면 우리는 언제라고 보면 되냐면 계절적 배경은 봄이요. 봄. 됐죠? 봄이라고 하는 계절이 될 거고 할게. 매창, 매화가 피어있는 창가에서 아침 볕에 향기에 잠을 깨니. 이어서 가겠습니다. 사농의 할 일이 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사농이라고 하는 두 글자의 현대어 풀이가 산속 늙은이래요. 그럼 결국 얘는 이 시경정의 주인인 김성원이 되겠죠. 김성원의 할 일이 곧 없지도 아니하다. 아주 없지도 않다. 즉 산중 생활이 굉장히 한가하고 할 일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할 일이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간단하게 할 일이 있다. 울 및 양지 편에 외씨를 뿌려두고 울타리 및 양지 쪽에 오이씨를 뿌려두고 매거니 도두거니
빗김에 가꿔매니. 아래 현대풀이 볼까요? 김을 매기도 하고 흙을 도누기도 하며 비가 온 김에 갖고 오느니 청문고사를 이제도 있다 하겠다. 아래 청문고사 볼까요? 청문고사라고 하는 게 결국 고사래요. 고사인데 중국 진나라 때 소평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라가 망하자 벼슬을 버리고 농사를 지으며 오이씨를 심었다는 고사가 청문고사랍니다. 그럼 결국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 구절에서는 산중에서 생활하는 굉장히 소박한 삶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겠죠. 이어서 보겠습니다. 망해. 집신과 같은 신이 망해래요. 망해를 단단히 신고 죽장, 대나무 지팡이를 훑어짚으니 이 죽장 뒤에 가면 관동별곡 배울 텐데 관동별곡에도 나온다. 알고 있으면 좋아. 도화핀. 도화는 매번 나오죠. 매번. 도화핀 신의길이 방주초에 이었어라 라고 나와 있죠. 아래 현대풀이 볼까요? 복숭아꽃 핀 신의길은 향기로운 풀이 우거진 모래서장으로 이어졌구나 라고 나오죠. 갈게 밑줄 쳐볼까? 이 부분. 결국 이 부분은요, 지금 봄이죠. 아직 계절적 배경은요, 봄날 한가로운 마음도 느껴지고 아름다운 자연을 즐기는 여유로운 삶의 모습도 나타나고 있죠. 이어서 가겠습니다. 잘 닦은 거울 속. 그러니까 원문만 보면 여기 비유적인 표현이 사용됐다라고 알 수 없지만 현대어플이 보세요. 처럼이라고 나오죠. 비유적인 표현 직유법. 잘 닦은 거울 속 절로 그린 석병풍. 아래 현대어플이 볼게. 잘 닦은 거울처럼 맑은 물 속에 저절로 그려진 병풍 같은 석벽의 라고 나와 있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같은이라고 하는 것도 비유법, 즉 직유법이 될 거고, 여기 나와 있는 석벽이 내가 원래 표현하고자 하는 원관념이 될 거고, 이 병풍이라고 하는 건 석벽을 표현하기 위한 보조관념. 마찬가지 맑은 물이라고 하는 게 내가 표현하고 싶은 원관념이 될 거고, 잘 닦은 거울이라고 하는 게 보조관념이 되겠죠. 맑은 물을 표현하기 위한 장치. 그림자를 벗삼아 서하로 함께 가니. 볼게요. 도원은 어디매요? 우리 상춘고 갈 때 나왔던 거 또 나오지. 도원. 이 도원이라고 하는 건 아래 보시면 무릉도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일반적으로 무릉도원이라고 하는 건 신선이 사는 공간, 그리고 낙원, 이상향을 의미하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공간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잘 봐. 무릉도원이 어디인가? 무릉이 여기로다 라고 나오죠. 그럼 진짜로 화자가 무릉도원을 간 것이 아닌데, 여기서 무릉이 어디 여기야 라고 말하는 이 무릉이라고 하는 건 시경정 또는 뭐 성산이 되겠죠. 즉 화자는 결국 성산의 봄 경치에 대해서 예찬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죠. 내가 있는 이곳이 바로 무릉도원이야. 와, 이것보다 얼마나 더 만족하는 표현이 있을까요? 자기가 살고 있는 공간이 무릉도원처럼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요. 이어서 가겠습니다. 남풍, 남쪽 바람이 문득 불어 녹음을 헤쳐내니. 녹음이라고 하는 거 노란색으로 색칠해 보세요. 계절적 배경을 알 수 있는 말입니다. 계절적 배경. 녹음이라고 하는 글자도 단골처럼 매번 나와요. 계절적 배경을 말할 때. 얘는 여름이에요. 왜 녹음이 여름이냐면 아래 보세요. 푸른 잎이 우거진 나무와 수풀이라고 하는데, 나무가 푸른색을 가장 많이 띠는 게 일반적으로 여름이기 때문에 그 부분 알고 계셔야 되고, 해석의 틀 보시면 고전 시가에서는 계절의 변화를 나타낼 때 바람이 부니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한대요.
그러면은 바람이 분이라고 하는 게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계절적 변화야 라고는 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한번 의심해서 살펴보시는 게 굉장히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겠죠. 앞에 나와 있는 남풍이라고 하는 게 그 앞에 남풍이 건드불어라고 나오잖아 얘들아. 남풍이 건드불어. 여기서 나오는 이 남풍도 계절 배경의 변화를 표현한다라고 말하면 맞겠죠. 어느 특정 계절이라고 말하긴 좀 애매하지만 계절의 변화를 나타낸다라고 말하면 맞는 말이 될 거야. 이어서 볼게. 계절을 아는 꾀꼬리 어디에서 오는가? 여기서 꾀꼬리라고 하는 것도 계절적 배경 여름을 나타내는 단서. 희황베개 위에, 희황 자주 나오죠. 희황베개라고 하는 건 희황이 새겨진 베개를 말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희황베개는 아래 보세요. 태평한 세상을 상징한다라고 나오죠. 그 희황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태평하다라고 태평하다라고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희황베개 위에서 풋잠을 얼핏 깨니, 그럼 풋잠을 얼핏 깼다라고 하는 건 잠이 완벽히 든 상태도 아니고 어설프게 잤다가 잠이 깨어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공중에 젖은 난간 물 위에 떠 있구나. 공중에 젖은 난간이, 즉 난간의 그림자가 물 위에 떠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어서 볼게. 마이를 걷어올리고, 여기 말하는 마이라고 하는 것도 삼배옷인데, 삼배옷을 입는 것도 여름에 입기 때문에 계절적 배경을 알려준다라고 하겠죠. 걷어올리고 갈건을 기울여 쓰고 구부렸다 기대었다 보는 것이 고기로구나. 그럼 결국 지금 보고 있는 이 부분은 잠에서 깨어나서 물고기를 보고 있는 부분이 될 거야. 그럼 결국 잠에서 깨어나서 물고기를 보고 있는데 굉장히 평안함을 느끼고 있을 거고, 평안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태평하다라고 하는 말과 유의관계를 가지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화자는 희황이라고 하는 보키시의 때를 떠올리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이어서 볼게요. 하룻밤 빗기운, 하룻밤 사이에 비가 온 가운데 홍백년이 섞어 피니. 붉은 연꽃과 흰 연꽃입니다. 그럼 마찬가지야. 색채 이미지가 나오고 시각적 이미지가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바람기 없어도 만산이 향기로다. 바람이 불지 않아도 온 산이 연꽃 향기로 가득 차 있구나. 여기가 왜 연꽃이냐면 위에 바로 홍백년이라고 하는 게 나왔기 때문에 연꽃 향기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죠. 염계. 이어서 갈게요. 염계를 마주보아 태극성을 묻는 듯 태을 지니니. 어려운 말들 많이 나오지. 굳이 여러분들이 알면서 기억하고 갈 필요는 없어요. 하늘에 있는 진선이 옥자 비결서를 펼쳐놓은 듯 노자암, 시경정 주변의 암자인 노자암을 바라보며 자미탄 곁에 두고, 시경정 주변의 여울인 자미탄을 곁에 두고 장송 큰 소나무를 차일로 삼아 석경 돌길에 앉으니. 갈게요. 자주 나오는 구절 나와요. 인간 유월이, 여기서 말하는 인간 유월이라고 하는 건 인간 세상에서 경험하는 유월이 되겠죠. 인간 세상에서 경험하는 유월이 여기서 말하는 여기라고 하는 건 성산이지. 그럼 얘는 자연이 될 거야. 조선시대 가사에서는 속세와 자연을 철저히 구분하니까 우리도 똑같이 구분해 봐야겠죠. 여기는 삼추로다. 가을의 석달처럼 신선하구나. 그럼 결국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속세는 매우 덥다. 하지만 여기라고 말하는 성산은 시원하다. 그럼 굳이 속세와 여기를 비교하는 이유는 지금 내가 있는 여기의 삶에 대한 만족감을 표현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시간이라고 하는 건 속세나 자연이나 똑같이 흘러갈 거야. 그런데 화자는 자기가 처해 있는 성산에서의 삶이 너무 만족스러우니까 인간 세상은 매우 더운데 여기는 엄청 시원해. 그럼 결국 내가 여기 머물러서 생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는 구분이 되겠죠. 청강에 떠 있는 오리.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동물 오리가 나옵니다. 이어서 볼게요. 백사. 흰 모래밭에 옮겨 앉아 백구를 벗을 삼고 잠깰 줄을 모르나니 라고 나와 있죠. 거기 밑줄 쳐볼까 얘들아? 백구를 벗을 삼고 잠깰 줄을 모르느니. 일반적으로 백구가 나오면 자주 나오는 단골 포인트이긴 한데 이 현대어플만 봐도 쉽게 이해가 돼요. 친구라고 하는 건 많을수록 좋다라고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에요. 저를 알아주는 진정한 친구 한 명만 있으면 돼요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친구 한 명을 추구하는 사람도 교우 관계상 욕심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겠죠. 결국 백구를 벗을 삼고 잠깰 줄 모르나니라고 하는 부분은 욕심 없는 소박한 삶을 추구하고 있는 화자의 모습을 알 수가 있겠죠. 이어서 할게요. 흰 갈매기를 벗으로 삼고 잠깰 줄을 모르니 무심코 한가함이. 욕심 없고 한가한 경지가 대놓고 나오죠. 주인과 같지 않은가? 잘 봐. 여기도 오리가 흰 모래밭에 옮겨 앉아서 갈매기를 벗으로 삼고 잠을 깰 줄 모르는데 얘가 주인과 같아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야. 한가롭게 잠을 자고 있는 오리와 한가롭게 잠을 자고 있는 오리의 모습과 주인의 모습을 비교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죠. 이어서 볼게요. 오동설이. 설이라고 하는 것도 계절적 배경이요. 계절적 배경. 설이라고 하는 계절적 배경이 나오면 얘는 계절적 배경 안 적을게 얘들아. 가을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가겠습니다. 오동나무 사이로 비치는 서리 달이 사경 새벽 1시에서 3시에 돋아오르니 천암만하기. 수많은 바위와 골짜기가 낮은들 그럴까? 이만큼 밝을까? 호주 수정궁을 이라고 나오는데 이 호주 수정궁이라고 하는 것도 가로쳐 놓을게. 서우섬에 있는 수정궁이라고 나와 있는데 오른쪽 설명 보자. 수정으로 장식하였다는 중국의 화려한 궁전이래. 근데 잘 봐 뒤에 뉘라서 누가 옮겨온 곳 이곳으로 옮겨왔는가? 그러면 얘들아 이곳이 어딘데? 중국이야? 중국이 아니죠. 여기서의 이곳이라고 하는 건 시경정 주변에 있는 죄송합니다. 시경정 주변에 있는 맑은 호수를 상징해요. 그럼 결국 호주 수정궁은 맑은 호수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니까 은유법이 되겠죠. 비유적인 표현. 은하수를 뛰어건너 광안전에 올랐는데 달속 궁전, 즉 임금이 있는 서울의 궁전은 작가 입장이고요. 광안전이라고 하는 건 달속의 궁전이래요. 그럼 광안전이 나오면 다른 작품에서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얘들아 천상계라고 해석이 돼요. 신들이 있는 공간 또는 임금이 있는 공간이라고 해서 조선 한양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광안전을 해석하는 방법도 자주자주 나오니까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짱 맞은 늙은 솔란. 한 쌍의 늙은 소나무를 조대 낚시터에 세워두고 그 아래 배를 띄어 갈 대로 던져두니 가는 대로 던져주니 흥료와 백빈주. 마찬가지 여기도 색채 대비가 되겠죠. 색채 이미지, 시각적 이미지. 어느 사이 지났건데 어느 사이에 지났기에 환벽당 용해소해라고 나오는데 이 환벽당은 어디냐면 얘들아 별로 중요한 건 아니야. 죄송해요. 서경정이 아니라 시경정이잖아.
시경정 맞은편에 있는 집이야. 이렇게만 알고 있어 그냥. 용해소라고 하는 건 용소야, 용소. 물이 고여 있는 곳. 용의 못에 뱃머리가 닿았구나. 이어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청강, 맑은 강과 녹초변, 푸른 풀이 우거진 언덕에 소 먹이는 아이들이 라고 나와 있는데, 녹이라고 하는 글자도 색채와 관련된 색채 이미지라고 봐도 되고요. 석양이 어휘 겨워 단적을 빗기보니, 석양의 흥을 못 이겨 피리를 비스듬히 대고 부니까. 다음 가자. 비유적인 표현 나와요. 물 아래 잠긴 용, 얘는 앞에서 봤던 용소가 되겠죠. 그럼 용소에 물을 비유하고 있는 부분이 될 거고, 비유법 중에 당연히 A는 B다, 은유법이 되겠죠. 용이 잠을 깨어 일어날 듯 내 기운에 나온 학이 제 기살 버리고 방공을 소솟들 듯이라고 나오죠. 이어서 볼게요. 내 기운에, 즉 안개와 노을 기운에 나온 학이 제 기살, 제 집을 버려두고 하늘 가운데 솟아 떠오를 듯. 소선 적벽은 송나라 때의 문인인 소동파예요. 소동파가 지은 적벽부에서는 추 7월이 좋다 하되,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소동파가 지었던 적벽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중국의 고사를 인용하고 있는 부분이 될 텐데, 마찬가지 고사를 왜 인용하고 있는지 볼게요. 8월 15야를 모두 어찌 과하는고, 어찌하여 모두들 8월 보름밤을 칭찬하는가. 그럼 결국 이 두 분 묶어보실까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소동파의 적벽부에서는 가을의 7월이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어찌하여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8월의 보름달을 좋다고 하는 거지? 라고 하는 구절인데,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야. 결국 이곳에 8월 보름 밤이 적벽부 7월보다 아름답다를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지, 정말 의문점을 가지고 물어보고 있는 구절이 아니라고요. 서문이 고운 구름이 사관하고 사방으로 거쳐가고, 물결이 채잔적에, 물결이 아주 잔잔할 때에 하늘에 돋은 달이 솔 위에 걸렸거든. 소나무 위에 올랐으니 잡다가 라고 나와 있는 부분 볼게요. 무엇을 잡냐면, 아래 생략된 부분 볼까요? 달을이라고 나오죠. 달을 잡다가 물에 빠진 적이 있는 적선이 헌사할시야. 이 적선이라고 하는 사람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이태백. 그럼 지금 보고 있는 여기도 마찬가지 고사 인용이 될 텐데, 이 부분도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냐면, 여기를 보세요. 달을 잡다가 물에 빠진 적이 있는 이태백이 대단하구나. 아래 볼게. 잡다가 빠진 줄은 이태백이 강에 비친 달의 모습을 보고 건지러 갔다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고사에서 나온 표현이다. 결국 이태백은 자연을 즐기며 근심 없이 살아가고자 하는 사대부들의 마음을 표현할 때 자주 인용된대요. 그럼 지금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부분의 고사를 아래 나와 있는 팁에다가 적용해서 보신다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는 위에서 나왔던 것처럼 8월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죠. 자세히 가면 8월의 보름달이라고 해석해야 조금 더 정확할 거고요. 됐죠? 공산, 아무도 없는 산이야. 산이 비어있나봐. 쌓인 잎을 삭풍. 이 삭풍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은데,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삭풍이라고 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겨울철에 분다라고 해서 삭풍이 나오면 계절적 배경 겨울이다 라고 설명을 해요. 때구름 거느리고 눈조차 몰아오니, 눈 내렸죠? 뻔하네요. 계절적 배경 겨울. 청공이라고 나와 있는데, 청공 앞에 가로 열어보자. 또 조물주 나와. 엄청 이쁜가 봐, 그지?
청봉이 호사로와 옥으로 꽃을 지어. 옥으로 꽃을 만들었대. 그럼 얘는 뭘까? 위에 나와 있는 눈이 되겠지. 만수천림을 꾸며낼 새이고 온갖 나무를 꾸며냈구나. 가로 닫아보시면 결국 이 부분은 눈 내린 경치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죠. 암여울 가리얼어. 암여울이 눈에 가리어 덮여 열고 동목교 비겼는데 외나무 다리 비스듬히 놓여 있는데 막대맨 늙은 중이 어느 절로 간다는 말인가. 산홍 즉 산에 사는 늙은이의 이 부귀를 남다려 행사마오. 산에 사는 늙은이의 이 부귀를 남에게 야단스레 자랑하지 마오. 얘들아 너네가 자주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 나왔어. 부귀. 상충곡을 생각하면 이 부귀라고 하는 건 부정으로 해석되어야 되지만 여기 나와 있는 부귀와 우리가 배웠던 상충곡의 부귀는 의미가 달라요. 왜 의미가 다르다고 볼 수 있냐면 쉬운 거야. 잘 봐. 산에 사는 이 늙은이의 이 부귀래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부귀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속세의 그 부귀가 아니라 산에 사는 늙은이가 가지고 있는 게 된다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부귀라고 하는 건 어떤 부귀를 말하냐면 아름다운 자연과 벗하며 즐기는 마음의 부귀를 상징하는 거고, 상충곡의 부귀는 속세에서 추구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부귀라고 나온다고 무조건 부정이라고 해석하면 안 돼. 이렇게 독특하게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는 경우도 있어요. 경요굴 은세계. 여기서 말하는 경요굴이라고 하는 건 성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은세계라고 하는 건 같은 말로 그냥 은거지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늘 찾을 네가 있을까봐 두렵구나. 자주 나오는 표현 하나 잡아줄게 얘들아. 여기 나와 있는 리을시에라라고 하는 거 있죠. 얘는 두렵구나 라고 해석이 되는 종결어미니까 여러분들께서 미리 알고 계시면 많은 고전 작품에서 적용할 수가 있어요. 리을시에라 자주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이어서 볼게요. 산 중에 벗이 없어. 친구가 없어서 한기. 여기서 말하는 한기라고 하는 건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책. 한기를 쌓아놓고 같은 말 홀로 책을 읽고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홀로 책을 읽고 만고 인물을 먼 옛날의 인물들을 거슬려 헤아리니, 즉 책에 쓰여있는 먼 옛물의 인물들을 거슬려 헤아리니 성현은 많거니와 성인과 현인도 많지만 호걸도 하도할샤. 지혜와 용기가 뛰어나고 기계와 풍모가 있는 사람도 많기도 많구나. 이어서 볼게요. 하늘 삼기실제 곧 무심할까 마는. 하늘이 사람을 만들 때 아주 욕심이 있을까 마는 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가 좀 해석하기가 어려울 테니까 더 간단하게 보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냐면 조물주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물을 만들어 냈겠지만은 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현대어 풀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체감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다시 해석할 때는 조물주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물을 만들어 냈겠지만은 갈게 어찌된 시운이. 여기서 말하는 시운이라고 하는 건 결국 속세가 되겠죠. 어찌된 시대의 운수가 일락배락 흥했다가 망했다가 하였는가. 마찬가지 이 부분을 쉬운 말로 바꾸면 어차피 속뜻이야. 속뜻. 어차피 망할 거라면 조물주가 왜 만든 것이냐. 속뜻을 알면 내용 이해가 조금 더 쉬워지고 작가의 의도가
눈에 보일 테니까 속뜻을 해석해드리고 있어요. 이어서 갈게. 모를 일도 학원이야. 모를 일도 많은데 애달품도 끝이 없다. 결국 조물주라고 하는 건 조선시대 사람들한테 신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을 텐데 어느 누구도 조물주의 뜻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시대의 운수가 망한 일을 생각하면 내가 느끼는 안타까움이 끝이 없다라고 하는 속뜻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부분이 좀 많이 어려워서 좀 자세히 보셔야 돼요. 그 다음 프린트 출력이 누락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출력하셨죠? 볼게. 기산에 살던 늙은 고불, 아래 보시면 나이가 많은 사람 허유라고 나오죠. 늙은 고불 귀는 어찌 씻었던고. 기산에 살던 나이 많은 사람이 귀는 어찌하여 씻었던가. 여기서 말하는 이 허유라고 하는 사람은 아래 보자.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고 기산에 응거하던 허유래요. 결국 속세를 조금 멀리하던 인물이야. 근데 이러한 허유가 자신에게 임금의 자리를 주겠다는 요임금의 말을 들은 뒤 거절하고 더러운 말을 들었다며 귀를 씻어냈다는 고사를 활용했대. 그럼 결국 이 부분은 속세는 싫어. 근데 지금 내가 있는 자연 같은 말 성사는 너무너무 좋아. 이 표현이 될 거야. 이 표현이. 이어서 보겠습니다. 일표를 떨친 후에 조장이 가장 높다. 표주박을 던진 후 지조와 행장이 더욱 높다라고 나와 있죠. 거기 나와 있는 일표라고 하는 게 표주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일표를 떨친 후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인지는 해석의 덤 잠깐 보실게요. 일표를 떨친다는 것은 은거생활을 하는 허유가, 또 허유 나오죠. 어느 날 누군가가 보내준 표주박으로 물을 마신 뒤 나무에 걸어 놓았는데 바람에 흔들리는 표주박 소리가 속세의 시끄러움을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없애버렸대요. 그럼 소유는 전형적으로 속세와 관련된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되겠죠. 자연에 응거하려는 삶의 태도를 드러낼 때, 그럼 허유가 나오는 이유는 자연에 응거하는 삶의 태도를 드러낼 때.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풀 때 허유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면 자연에 응거하고 싶어하는 심리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추측할 수 있겠죠. 이런 게 배경 지식 쌓는 거야. 이런 거 꼭 필요하고. 이어서 볼게. 인심이 사람의 마음인데 자연과는 다른 거니까 또 속세가 되겠죠. 낯같아야 얼굴과 같아서 볼수록 새롭거늘. 즉 세상의 인심이 얼굴색 변하는 것처럼 굉장히 쉽게 변한다는 뜻입니다. 세상 인심이 얼굴색 변하는 것처럼 쉽게 변한다. 변하거늘. 세사는 세상 일은 속세니까 부정이죠. 구름이라 구름 같아서 멀도 멀시고 험하기도 험하구나. 이어서 볼게요. 엊그제 비든 술이, 여기 또 술 나오네요. 여기서의 술은요, 그동안 뭐 흥취 이런 게 많이 사용됐다면 여기서의 술은 조금 다른 의미가 될 테니까 뒤에 먼저 보자. 잡거니 밀거니, 술잔을 잡거니 권하거니 기울이니. 그럼 결국 이 부분은 술을 마시고 있는 부분이니까 풍류를 즐기는 모습이 되겠지? 이어서 볼게. 마음에 맺힌 시름이 적으나 할인하다. 잘 봐. 술을 번갈아 가면서 먹으니까 마음에 맺힌 시름이 조금이나마 풀린대. 그러면 여기서의 술이라고 하는 것의 역할과 기능이 나왔죠. 마음의 근심을 푸는 기능. 또는 단순하게 본다면 풍류의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거고요. 이어서 볼게. 검은고 줄을 얹어 풍입송 이하고야. 검은고 줄을 얹어서 풍입송을 타자구나. 풍입송이라고 하는 건 노래 제목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마찬가지 이 검은고가 하는 역할과 기능도
술과 같아요. 술 먹으면서 검은고를 탄다라고 하니까 술과 검은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겠죠. 이어서 갈게. 손인동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손은 누구냐면 앞에서 봤지? 화자 자기 자신 정철. 손님인지 주인인지 이 주인 앞에서 봤죠? 김성원. 주인인지 다 잊어버렸구나. 그럼 결국 흥취가 굉장히 고조되었다. 결국 흥취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구별하지 못하는 경지. 술 취했다고요.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장공에 떠있는 학이 이 골의 진선이래. 잘 봐. 여기부터 잘 봐야 돼요. 가겠습니다. 학이 이 골짜기의 진선, 참된 신선이래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학이라고 하는 것과 진선이라고 하는 대상은 같은 사람이 되겠네. 됐지? 요대월화에 신선이 사는 달 아래에서 행여, 여기서 말하는 행여 앞에는 위에 나와 있는 진선이 되겠죠. 진선을 혹시 만나지 않았는가? 손이서, 이 손이라고 하는 건 위에 나와 있는 정철이 될 거고요. 손님이 주인다려, 이 주인이라고 하는 건 시경정의 주인이 되겠죠. 주인다려, 주인에게 이르되 말하기를 그대가, 그럼 여기 말하는 그대라고 하는 건 주인이 되겠죠. 그대가 긴가 하노라, 그 학인가 하노라 라고 나오죠. 그럼 결국 이 마지막 부분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학이 이 골짜기의 참된 신선인 진선이다. 근데 손인 내가, 즉 화자 자기 자신이 주인에게 너가 바로 그대 아니야? 라고 말하니 학은 진선이고 진선은 주인이고 주인은 그대다 라고 하는 지칭 관계가 성립할 거고, 그 관동별곡 마지막 부분에서도 화자와 꿈속에서 만난 신선을 가리키는 지시대명사의 역할과 기능이 문제로 자주 나와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명사나 여기 나와 있는 고유명사를 바탕으로 누가 누구를 의미하는지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학습해야 되는 성삼별곡이었습니다. 2021년 첫 수업이었는데요. 각자 목표 세우시고요. 그리고 움직이세요. 가만히 있으면 어떤 것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많이 움직이시고 목표하신 바 이룰 수 있도록 잘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였고요. 감사합니다.